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라고 다들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했던 지난 화요일부터 이재명 지사가 출마를 했던 어제까지 화수목 3일 동안의 자유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 이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1%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장기간에 걸친 자맹을 이제 끝마치고 공개 행보를 하기 시작한 날이 29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부분에서 시작한 이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백중세를 이루는,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하고 이제는 뭐 드러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중세, 양강 구도가 백중세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어떤 추세선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냥 자유응답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주자를 선호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선 출마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상황은 아니고 각 지표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것을 액면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두 사람의 수치가 좀 변동이 있었다, 1, 2위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윤석열 전 총장이 4%가 4%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한마디로 하면 6월 29일부터 7월 1일 조사니까, 어제까지 조사니까 6월 29일이 뭡니까? 윤 대선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날이죠. 출마 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게 출마 선언을 한 효과다. 다른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인데 4년 전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좀 다른 모습들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2017년에는 이제 본인이 일했던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이제 노동조 출시를 좀 강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8년간의 성남시장 또 3년간의 경기지사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인 지도자를 부각하는 그런 차별적인 전략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사실상 그 당시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야권의 후보였던 것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은 탄핵 국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공격성을 띠고 혁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그 시점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즈라든가 공격적인 어떤 선거 전략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권의 후보인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대의 재난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개혁이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가는 그런 것보다는 차근히 성장을 이제 도모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온건한 그런 어떤 전략이 이번에 선거 전략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교 분석합니다. 네, 상황과 시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신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능수능란함이랄까, 이런 게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기자회견은 뭐 다른 것보다도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을 내세운 거예요. 이재명. 큰 컨셉이 뭡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해왔던 그 실천력, 그다음에 서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밑바닥 정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을 전면에 앞세우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기 정부를 자기는 해낼 수 있다는 걸로 한 거고, 그 가장 큰 기조가 뭡니까? 앞에 나왔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예. 강자를 제어하고 없는 사람을 북돋움으로써 함께 잘 사는
그런 평등 시장을 만들겠다는 놀라운 가치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향은 좀 잘 잡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성장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다 좋은데 현실에 맞게 잘 좋은데 성장의 그 주체로 민간 기업이나 민간 부분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게 아니라 이때 이런 대전환 시기에는 우리 공공영역이 끌고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해내겠다는 식의 또 산업구조 개편까지 말씀하시고 경제보험 정책을 강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상을 하는 바람에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철학과 저는 경제 정책은 좀 어디에선가는 좀 맞지 않고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대권 레이스 시작되면서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 공약이었던 뭐 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해서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게 제1의 공약이 아니고 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날 수도 있고 좀 한 발짝 좀 물러서는 뒤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저런 유연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뭐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지금 국가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지금 시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유연성,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어제 이제 7월 1일 날 출마 선언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사실은 공정 성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산업 구조를 개혁을 하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혁파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성장이 만들어낸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분배를 가져가는 그래서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추진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 레이스는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민주당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국민면접관 임명하는 이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80만 권리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죠. 모독이다. 예, 이분이 그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예. 아니 이런 분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그 이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네. 이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죠. 아. 예, 지도부가 사과해야 되고 네네. 경선 기획단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를 또 들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 대선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더 이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기획단이 국민 면접 패널로 조국 흑서의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했다가 일부 후보들과 또 당원들의 비난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은 굉장히 좀 강한 반발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은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뭐 당원보다 국민의 시각에 맞는 뭐 이런 좀 굉장히 다른 톤을 보였거든요. 계속 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에 대한 어떤 갈등이 좀 커지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우선 뭐 저는 상대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그 송영길 대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거기서 참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라는 분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도 조국 흑서의 저자라는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하고도 만났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강성 지지자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면접관으로 불러온단 말이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나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시각을 가진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을 한번 면접관에 앉혀서 뭔가 하면 관심을 끌어보자는 선한 의도인 것은 저는 뭐 인정하는데 당내에서 저런 걸 못 받아줄 거라는 생각 들고 그건 뭐 민주당 내 문제니까 저는 뭐 별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저는 좀 전에 아까 했던 저 말씀 중에 저 이재명 지사의 저 기본소득 문제는 그게 정치적 유연함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원칙함의 전 하나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고 당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본소득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와서 제일 공약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유연함일 수도 있는데 생각 깊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일찍 예상을 했어요. 저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후보되고 나면은 민주당 안에서 당론으로 채택 못됐기 때문에 파기할 거라고 보긴 봤는데 너무 좀 빨라요. 알겠습니다. 김관옥 교수께서는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 국민면접편 선정했다가 취소한 이후에 나타난 좀 각기 다른 목소리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일부 후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률 회계사죠. 회계사가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그 펀드 문제 이걸 제일 먼저 끄집어냈거든요.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검증을 시작하게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이분이 사실상 잘못한 것이다는 것인데 이분이 또 와가지고 면접을 한다. 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모순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민주당이 좀 발상의 전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로 오히려 불러서 면접위원을 시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개방성, 열린 마음을 갖고서 이 후보들을 뽑는다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경률 회계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면접위원으로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그분도 이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잘못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뭔가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이 장막을 치는 것보다는 완전히 헐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의정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이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장모 구속 그리고 출마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있었던 일.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여파로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저는 뭐 치명타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처럼 뭐 장모와 경제공천처럼 엮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윤석열 정치가 안 좋으냐? 첫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이잖아요. 예.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 어제까지 또 그 따님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하는 바람에 이상한 그 이름까지 나오고 무슨 뭐 이런 게 이미 일간지 방송에 보도될 정도가 됐잖아요. 예. 그 타이밍이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 관문인데 여기에 덜컥 걸렸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10원 한 장 발언에 여파가 다시 오는 거예요. 적어도 10원 한 장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장모가 내 장모가
피해자다. 남한테 이렇게 뭐 해끼진 않았을 거란 발언의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1심 지금 뭐 판결 내용은 국민에게 건보 재정에 영향을 줬다고 피해를 줬다고 법원이 판시했잖아요. 예. 그분이 다시 그래서 윤 총장의 지난번 발언이 다시 소환될 거다. 또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 파일이 다시 재소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일 내용에도 이런 게 더 들어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지만 장성철 씨가 그냥 파기함으로써 우리 내용은 모르지만 본 사람 별로 없지만 야, 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타이밍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발언 그 파일의 소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하고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있는 건 사실. 근데 지금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고려 사항 없이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한다 뭐 그런 표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심각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어떤 장모의 어떤 범죄 행위 유죄 판결 난 것이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는 무관한 거냐?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12년도예요. 그때 이게 이제 고양지청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죄 판결이 나는 그 과정,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이게 유죄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걸렸다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힘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장모가 사실상 본인의 어떤 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격이 없거든요. 이 병원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격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이제 벌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공정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뭐 범죄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제3자적인 장모가 제3자는 아니거든요. 가족인데 이렇게 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거리를 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 때 부인을 그렇게 이렇게 뭐 많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법정으로 넘겼을 때를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자기 입장 그리고 지금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각도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저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똑같은 사건인데 2015년도에 고양지청에서 무혐의가 된 거예요. 무혐의. 혐의 없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근데 수사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이번에는 지난 작년에 이 사건이 왜 다시 수사가 됐습니까?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신 가족 사건에서 손대하면서 그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 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팀이 다시 저를 기소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5년 전에는 고양지청 무혐의, 그 5년 후에는 똑같은 수사가 따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놓고 기소해갖고 이번에 그 유죄가 된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그렇다면 저는 딴 거보다도 이 검찰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된다고. 5년 전에는 무혐의, 이번에는 기소해서 유죄받고. 저는 도대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태도에 따라 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게 이번 사건이다. 정말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저는. 그럼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다른 사건, 판결이 하나도 나왔다. 사건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수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건인데 5년 전에는 무혐의, 이번에는 기소, 유죄. 같은 사안에 대해서 5년 사이 다른 판결이 나왔다. 김관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는 5년 전에는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는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안 간 거예요. 재판까지 안 가게 된 상황에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사실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안인데 왜 하나는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오고 아예 하나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느냐. 여기는 검찰의 선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누가 왜 선택을 이런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검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뜻은 2015년도에 고양시에서 무혐의 할 때 적어도 당시 윤석열 검사가 아마 대구 고검점 있어요. 대구 고검. 대구나 대전 고검 있을 때 2015년 때는 그때는 어떤 한직에 박혀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물 먹고 있을 때인데 고양지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뭐 사실은 뭐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배 검사 선배의 장모님이라서 수사가 안 돼서 가능성 이런 거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밝혀낼 거냐는 문제는 또 따로 남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